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월에 시행된 고3 학평의 독서 영역 게임이론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형 게임은 경제 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협력한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제학 이론이다. 지금 첫 번째로 연합형 게임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연합이 무엇이냐? 경제 주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경제 주체의 전체나 일부가 형성한 집단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연합의 경제 주체들은 협력의 결과를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기준으로 셰플리 값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뒤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합형 게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1문단 내용 보았고요. 셰플리 값은 지금 이 셰플리 값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시작하네요. 연합의 경제 주체들이 분담할 총 비용을 각 경제 주체가 연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총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는 이 수학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이제 분담해야 될 총 비용이 있을 때 그거를 연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동일하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 볼게요. 이 기준은 경제 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기회 균등성을, 경제 주체들이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비용의 증가분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여 공정성을 가진다. 셰플리 값이 이 기회 균등성과 기여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셰플리 값을 구하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셰플리 값을 구할 때는 먼저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마다 연합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들의 한계 기여도를 계산한다. 이 한계 기여도를 계산해서 이 셰플리 값을 구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뭔지 모르겠죠. 설명됩니다. 이때 한계 기여도는 특정 경제 주체가 연합에 참여하면서 연합에서 발생한 총 비용의 증가분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주체가 참여하면 당연히 총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 총 비용의 증가분을 한계 기여도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특정 경제 주체가 참여하면서 발생한 연합의 총 비용에서 특정 경제 주체가 참여하기 전에 발생한 연합의 총 비용을 빼서 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들어오기 전의 총 비용과 들어오기 전 이 경제 주체가 들어온 후의 총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거를 빼는 거죠. 그러면 그 남은 것, 그것이 바로 그 한계 기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한 경제 주체들의 한계 기여도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경제 주체별로 모두 더하면 그것이 경제 주체들의 셰플리 값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한계 기여도를 통해서 이 한계 기여도를 값을 구해서 여기에 총 비용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경제 주체별로 모두 더하면 그것이 바로 셰플리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중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이 가중치란 무엇이냐면요.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 특정 순서로 형성된 연합이 나타날 확률을 뜻한대요. 그럼 이렇게 가중치를 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에 따라 한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순서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 주체가 먼저 연합에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이 한계 기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가중치를 곱해준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의 게임 상황을 통해 셰플리 값을 구해보자. 볼게요. 함께 여행을 간 갑과 을이 숙소에서 이동수단을 불러 같은 경로에 있는 서로 다른 유적지로 가는데 이동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갑과 을이 이제 여기서 출발지는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경로는 같은데 한 명은 이곳에서 한 명은 여기에서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동사를 불러 숙소에서 유적지까지 갈 때 갑은 2,000원, 을은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이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하면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2,000원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4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계산하면 6,400원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고 둘이 같이 타서 이거. 그러니까 둘이 같이 타가지고 요 경로로 그냥 한 번에 간다면 이 2,000원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돈을 나눌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의 한계 기여도를 먼저 구해야 된대요. 자, 갑이 부른 이동수단에 을이 추가로 동승하는 경우에는 갑이 탑승하기 전 발생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갑의 한계 기여도는 2,000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갑이 이 부른 이동수단에 을이 추가로 동승하는 거 같은 출발지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갑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어디 목적지로. 근데 그 중간에 을이 동승한 경우에는 다른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이 부른 이동수단에 같이 동승하는 건 갑이 이 탑승하기 전에 발생한 요 비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그래가지고 갑의 한계 기여도는 2,000원이 된다. 자, 그리고 을의 한계 기여도는 갑이 부른 이동수단에 을이 동승하면서, 그러니까 연합에 형성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총비용에서 요 발생한 총비용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 그 계산하는 거 같이 봤었죠. 이 연합이 전과 후를 계산하여 요거를 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4,400원 그 총비용 4,400원에서 갑이 혼자 부르는 그 총비용 2,000원을 뺀 2,400원, 요것이 이제 을의 한계 기여도가 됩니다. 자, 을과 갑의 순서로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하는 경우에는, 자,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꿔서 을이 이제 그걸 부르고 거기에 갑이 탄다고 가정했을 때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릴게요.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가 이제 갑이 내릴 곳, 을이 내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은 어쩔 수 없이 4,400원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총 비용도 4,400원이에요.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이제 한계 기여도가 0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과 후가 똑같이 4,400원이니까 이걸 뺐을 때 0원이잖아요. 그래서 갑의 한계 기여도는 0원이 된다. 자, 이렇게 갑과 을이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하는 순서에 따라 한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갑과 을이 동승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구한 한계 기여도의 가중치를 곱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갑이 먼저 그걸 하고 을이 동승하는 경우랑 을이 먼저 이걸 부르고 갑이 동승하는 경우 그 각각을 따져보아서 거기에서 이제 한계 기여도를 구해 가중치를 곱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인데 각각의 경우가 나타날 확률은 두 가지 중 한 가지죠. 2분의 1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이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연합에서 구한 각각의 한계 기여도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갑과 을별로 모두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자, 이제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까 갑의 한계 기여도는 2,0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0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원 그리고 0원이 되겠죠. 그럼 갑의 그 셰플리 값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에는 갑은 1,000원이 돼요. 자, 을의 경우에는 어떻느냐? 아까 우리가 같이 구했던 그 값들을 따져보면 하나는 2,400이었고 하나는 4,400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또 이제 가중치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1,200원, 요거는 2,200원이 되네요. 합치면 3,4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셰플리 값 두 개를 더하면 4,400원으로 우리가 예상한 총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셰플리 값의 합은 총 비용과 항상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총비용이 같으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경제주체들의 셰플리 값을 모두 더하면 경제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발생하는 연합의 총비용과 같다. 요거 이렇게 연합의 총비용과 같다. 자, 그래서 셰플리 값은 이 연합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이 분담할 총비용을 균등한 기회 아래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셰플리 값이 사회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과 같은 시장 경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비용 분담 문제에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셰플리 값을 구하는 과정과 이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 경제 주체들이 한계 기여도의 가중치를 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그 질문이 된다면 이걸 답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어디서 답할 수 있었느냐? 자, 바로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이 가중치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가중치를 한계 기여도에 곱하는 이유는 경제 주체들이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에 따라 한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중치를 한계 기여도에 곱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을 정확하게 찾기 윗글을 통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돼요.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